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그 평생 꿈꾸던 엄청난 자리로 승진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연봉이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막대한 사회적 명예, 그리고 막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이 완벽하게 보장된 자리거든요. 와, 그야말로 인생의 정점에 선 거네요. 네, 그 정도면 당연히 가장 먼저 화려한 축하 메시지 보내고 비싼 저녁 식사 예약해야 하잖아요. 모두가 그 친구 주변에 몰려가서 막 아첨하고 찬사를 쏟아낼 때니까요. 당연하죠. 저라도 당장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난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37년에 25살의 젊은 장칼뱅은 자기 옛 친구한테 이와는 정반대의 편지를 썼습니다. 축하는커녕 그 화려한 자리를 당장 때려치라는 좀 섬뜩하고 뼈아픈 경고장을 날린 거죠. 친구 좋은 일에 완전히 찬물을 띄얹은 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단순히 종교 교리를 다룬 지루한 옛날 문서를 읽으려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선 친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려고 쓴 지독하게 개인적이고 치열한 팩트 폭력 편지를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오늘 다룰 자료가 1537년 제네바에서 출판된 칼뱅의 두 번째 서한인데요. 이 편지가 쓰인 시대적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칼뱅의 오랜 친구라는 분, 원문에는 그냥 알파벳 N이라고만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그 N이라는 인물이 방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교로 임명된 상황이었습니다. 주교면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마음씨 좋은 종교 지도자나 목회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16세기 유럽에서 주교라는 직책은 그런 소박한 자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엄청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영주나 다름없었거든요. 땅 부자였군요. 깡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일 권한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면책 특권을 누리는 문자 그대로 어마어마한 권력자였어요. 와, 그러니까 친구가 단순히 종교단체 간부가 된 게 아니네요. 막강한 권력을 쥔 거대 재벌기업 임원이자 정치인으로 등극한 거랑 똑같잖아요. 정확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을 거둔 거죠. 주변에서는 진짜 난리가 났겠어요. 다들 샴페인 터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막 고개 조아리고 그랬을 텐데 칼뱅은 도대체 왜 혼자서 그렇게 초를 친 건가요? 칼뱅 스스로도 자기가 고집스럽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깐깐한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원문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자기도 눈치 없는 거 알면서 굳이 편지를 쓴 거네요? 네. 왜냐하면 칼뱅은 그 친구가 처한 상황의 위험성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의 노래에 비유했거든요. 그 뱃사공들 홀려서 배를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게 만든다는 그 감미로운 노래요? 맞아요. 칼뱅이 보기에 주교직에 주는 그 화려함과 부요함은 그냥 기분 좋은 보상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감각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일종의 신경독 같은 거라고 본 거죠. 권력과 돈이라는 독약이요? 네, 엄청난 불황, 사람들의 아첨에 막 둘러싸이게 되면 내면에서 올리는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 경고음이 전혀 안 들리게 된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완전히 영적 감각이 마비된다는 거군요. 마치 현대에 빗대면 친구가 심각한 비류로 얼룩진 거대 기업 임원으로 스카우트 됐는데 다들 연봉 대박 났다고 박수칠 때 혼자서 너 지금 영혼을 팔고 있는 거야 하고 소리치는 격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N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엄청난 자리에 스카우트 됐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합리화를 하셨을까요? 이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건 나도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권력으로 안에서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잖아. 내가 안 하면 어차피 더 나쁜 놈이 이 자리 차지할 텐데 차라리 선한 의도를 가진 내가 맡는 게 세상에 더 이득 아닐까? 이런 내부 개혁자로서의 명분 말이에요. 아주 흔하고 강력한 유혹이죠. 하지만 칼뱅은 그런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취임 그 자체를 완벽한 타락으로 규정했거든요. 왜 그런 내부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본 건가요? 그게 바로 편지 중반부에서 가장 공들여 논증하는 부분인데요. 칼뱅은 제도를 내부에서 고친다는 발상 자체가 성립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직무의 본질이랑 그 직무를 유지하는 구조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심연이 있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네, 칼뱅이 먼저 성경에 기록된 참된 목자, 즉 주교의 직무 기술서를 딱 들이밉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을 인용하면서 주교는 양떼를 먹이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파수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게 원래 성경 문서상에 적혀 있는 주교의 진짜 역할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칼뱅이 고발하는 16세기 당시의 현실은 이 직무 기술서랑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주교들이 성경적 의무는 내팽개치고 겉모습에만 집착했거든요. 겉모습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화려한 주교관이나 지팡이, 반지, 그리고 막 사치스러운 식탁과 수많은 하인들 같은 외적인 껍데기요. 칼뱅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이거 마치 최고급 청진기 목에 걸고 막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맞춤형 의사 가운 입고 병원 복도를 폼나게 걸어 다니는데 정작 환자는 단 한 명도 진찰하지 않는 가짜 의사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와, 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인가요? 칼뱅은 단순하게 성직자 개인의 게으름을 비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도를 향한 근본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교의 거대한 부가 사실상 대중을 기만하고 착취해서 쌓은 거라고 고발하거든요. 기만과 착취요? 네, 원문을 보면 사기, 도둑질, 강탈, 신성모독 같은 아주 과격하고 강력한 표현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의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서 면벌부 팔고 가짜 성물 전시해서 돈 뜯어내는 구조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중의 무지와 두려움을 화폐로 교환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직함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직무를 똑바로 수행할 때만 그 직함이 의미가 있다는 근본적인 기능주의적 관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능주의적 관점, 아까 그 가짜 의사 비유가 딱 맞네요. 병원 수익 구조가 환자한테 가짜 약 풀어서 사기치는 거라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병원장 자리에 앉아 있어도 결국 그 사기극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칼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사기극의 공범이 아니라 아예 영혼을 죽이는 살인에 가담하는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죠. 와, 살인요? 네, 이 섹션의 핵심이 바로 도덕적 공범에 대한 칼뱅의 논리인데요. 여기서 칼뱅이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유명한 파수꾼 비유를 가져옵니다. 아, 그 파수꾼 비유요? 그 부분이 원문이 읽을 때 엄청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막로에선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서 마을 사람들이 죽으면 그 피 흘린 죄의 대가를 파수꾼한테 묻겠다는 그 무서움 경고잖아요. 정확합니다. 칼뱅은 앤을 향해서 주교직을 유지하면서 침묵하는 것은 곧 영혼들의 학살에 가담하는 거라고 엄청나게 압박합니다. 학살에 가담한다고요? 네. 미신과 거짓된 의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걸 방조하면서 나는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다거나 나는 직접 나쁜 짓 안 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들으면서도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칼뱅은 진짜 회색지대를 1도 허용 안 하네요.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순간 그 죄악을 온전히 다 뒤집어 써야 한다는 건데 이거 현실을 살아가는 한 인간한테 너무 가혹하고 융통성 없는 기준 아닌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16세기 당시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랬겠죠. 주교직 버리면 당장 사회적 매장이고 생계도 막막해질 텐데요. 심지어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흥미로운 심리적 방어 기제가 하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걸 니고데모주의라고 부릅니다. 니고데모주의요? 그게 뭔가요? 성격의 니고데모라는 인물에서 따온 건데요. 낮에는 기득권층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밤에만 몰래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16세기 지식인들도 낮에는 화려한 주교복 입고 카톨릭 미사를 집전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진정한 복음을 믿고 있어. 내 내면은 순결해. 하고 자위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아, 완전히 알겠어요. 이거 현대 직장인들로 치면 회의 시간에 윗선 비리나 부당한 지시에 입 꼭 다물고 고개 끄덕이면서 퇴근하고 메신저로 친구들한테 우리 회사 진짜 쓰레기야 이러면서 거리 두는 거잖아요. 맞아요. 현대의 도덕적 조용한 퇴사 같은 거죠. 물리적인 이득은 다 챙기면서 심리적으로는 도덕적 우월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타협안이잖아요. 근데 칼뱅은 왜 이런 니고데모주의마저 용납을 못한 겁니까? 속으로라도 진리를 믿고 깨달았으면 절반은 성공한 거 아닌가요? 칼뱅은 이런 적당한 타협과 내면적 회피를 시뮬라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만이자 가장 악질적인 속임수라고 봤어요.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침묵하는 건 죄악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대중은 주교의 마음속을 못 보잖아요. 대중이 보는 건 주교가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부패한 권위를 지지하는 겉모습뿐입니다. 속으로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봤자 현실에서는 그 부패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라는 칼뱅의 단호한 신학적 결론입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네요. 내 마음은 달라라는 건 얄팍한 자기 기만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칼뱅이 옛 친구 N에게 요구한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의 의무는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 부패한 사제직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것뿐입니다. 권력과 부가 보장된 그 자리에서 당장 걸어 나오라고 촉구한 거죠. 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당장 다 포기하라고요? 정말 치열하고 맹렬하네요. 네, 이 편지는 단순히 교리 논쟁을 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친구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하기 위한 피 끓는 호소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7년 칼뱅이 옛 친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권력의 달콤한 유혹이랑 실앙적 양심 사이의 맹렬한 충돌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 16세기의 고민이 과연 먼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시대를 초월하는 딜레마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커리어가 여러분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믿는 도덕적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게다가 만약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늘 본 칼뱅처럼 그 뼈아픈 진실을 담은 편지를 보내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편지를 끝까지 읽어낼 용기가 있으신가요? 나아가서 그 편지가 요구하는 대가를 치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깨우는 지적 탐구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늘 응원하겠습니다.